히스타민 1차 증상은 어지럽고 두통이 오심, 불면 막 이런 것들이 오고 심혈관계 문제 또 쇼크가 일어나고 거리염증이 생기고 안면 홍조가 일어나고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월경통이 일어나고 등등이 일어나네요. 손의 관련해서 산화질소가 방출이 되어져서 도파민이라 문제라든가 정뇌의 이런 문제들이 히스타민, 세로토닌의 다양한 이런 세포 안에서의 소원에 관련 신경 경로가 신체의 균형에 관여하는 소원의 전정기관, 청년의 히스타민과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가바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균형을 유지하며 이러한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지럼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니에르병으로 오인하는 예도 있다라는 건데요. 산화질소가 방출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히스타민은 왜 만들어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스타민은 필요 없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분비하는 면역 작용을 하려면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또한 히스타민은 뇌에서 정적으로 껴있는 작용으로 또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발휘할 때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히스타민 우리가 섭취하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탈카르복실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히스타민은 몇 가지 세포 관리 행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자극으로 세포막이 깨어지면 분비됩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알레르기 반응에 주로 관여하는 비만 세포입니다. 비만 세포는 혈액 내로 나오지 않고 주로 점막 조직 속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코, 구강 점막, 눈, 기관지, 상피에 있다가 항원에 들어오면 항원을 기억하는 알레르기 항체가 항원을 인식해서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이 수용체가 이렇게 잡혀서 장이라든가 간장 또 이렇게 위장 또 뇌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은 히스타민 수용체가 작용해서 수용체는 사실상 모든 장기에 이것이 분포하고 있다. 모든 장기에 히스타민. 장누수 증후군은 레키것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은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촘촘하게 결합된 상피의 결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느슨해지면은 소화가 덜 된 음식, 각종 세균과 결합한 지질다당체가 또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몸속으로 유입이 돼서 그것이 들어오면 전신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 질환 및 두통, 근육통 등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장누수, 장점막 투과성 검사를 장세포 사이의 친밀 결합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조원을리는 장과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장점막 투과성을 가역적으로 조절하는 단백질로 소화기관 벽의 세포 사이의 단단한 접합 부위의 투과성을 조절하는 것인데 2000년 멜리라고 불리는 콜레라와 연관된 박테리아 속 중 하나가 장세포 사이의 단단한 접합 부를 가역적으로 열어서 일시적으로 장누수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인간의 장세포가 이와 거의 동일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고 이를 조원을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질당체, 세균의 표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항원입니다. 세균의 종류 중에 그람 음성균 또 외막 성분으로 세균을 적을 때에 근처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임상적으로 이렇게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음식 중에서 지방산과 만나면 분자량이 더욱 커져서 인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해로운 물질이다. 지질. 그 히스타민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의 치료는 염증은 비만세포 및 염증세포 또 NK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따라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최소화해야 히스타민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만성 염증이 왜 위험한가? 염증은 서양에서도 불꽃이라는 의미의 플레임이라는 또 염이라는 것을 불꽃 염자를 썼다는 거죠. 세균, 바이러스 등 침입자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침입이 일어난 부분에 불을 내어서 침입자를 태워 죽이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불이 엉뚱하게도 계속 생기고 퍼지면은 노화를 일으키는 죽음이 되고 나쁜 염증이 되고 또 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나쁜 염증이 해로운 유전자를 깨운다.
이와 달리 우리 인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미세 염증이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인체 장기 세포나 혈관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죽었을 때 이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고 제거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죠? 뇌혈관 질환에 혈액 내의 미세먼지를 일으켜서 과도한 당, 지방 같은 이물질을 해서 염증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위축시키고 혈관을 늘었다가 좁혔다 하는 것이 생긴다. 암, 급성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만성염증으로 진행되면 염증 세포들이 침륜되어서 각종 염증 유발 인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핵산에 손상을 주거나 다림면을 일으켜서 일단 종양을 만들고 염증 세포들은 상피세포를 과잉 생산하게 되어진다. 자가면역 질환, 만성빈혈은 만성염증은 면역기를 교란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에 자가면역 염증 질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으로 최대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면 면역세포와 식균 T세포가 정상세포를 병원균으로 오해해서 공격하므로 루마티스, 간질염, 천식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염증 물질이 혈액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율 호르몬의 기능을 막으면 빈혈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전문 용어 풀이를 해보면 자가면역 질환이란 오토 인플레마터리 디지즈, 자가염증 질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류마티스, 루푸스 등과 같이 자가면역 질환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염증 질환과는 차이가 있다. 자가염증 질환은 인체를 공격하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적응 면역체계의 이상이 발생한 것이고, 자가염증 질환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분자의 유전적인 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열을 발생하는 CAP에서 주기성 발열증 흥분이 있습니다. 전염성은 없지만 발열, 발진, 결막염, 구토, 설사 등을 일으켜서 다른 질환, 전염성 질환을 포함해서 구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그 블라우 증후군, 증후군, 인터루킨, 수용체 기랑 재결핍증과 같은 유전 재발성 발열 증후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념이 확대되어 베체트병, 아프타성 근위염, 스틸즈 병, 고열, 관정터, 발진 생기는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궤양을 동반하지만 유전적으로는 불명확한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화도 자가염증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 및 당뇨병, 대사증후군은 만성염증은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려 대사기능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성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치매 및 우울증, 만성염증은 뇌를 파괴해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질환도 초래한다고 보고 됩니다. 알츠하이머병 사망자의 뇌 조직 검사에서 신경세포가 왜 죽었는지 살펴봤더니 만성염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진행 과정에서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만성염증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지만 만성염증이 병을 가속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악화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근감소증, 관절염, 만성통증은 만성염증은 근감소증도 유발합니다. 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또 단백질을 쓰게 되므로 근육의 단백질이 덜 가게 되거나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도후지 교수팀 이 만성염증과 근감소증 발병 빈도를 조사했더니 만성염증 그룹의 발병률이 염증이 없는 그룹보다도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주로 곰팡이 독소로 옥수수 땅 건강을 오염시켜서 암을 유발한다고 널리 알려진 물질입니다. 아플라톡소에는 자외선 아래의 수의 색깔에 따라서 B1, B2와 G1, G2가 있으며 위에서 최초로 검출된 아플라톡소 B1, B2의 대사 산물인 M1, M2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플라톡소 B1이 가장 강력한 간의 발암물질이며 유전독성 물질입니다. 아플라톡소에 의해서 주요 손상 장기는 간으로 역학조사 결과서 B형 간염 환자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도 아플라톡소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간 독성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간암이 걸립니다. 그러니 음식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곰팡이, 보자, 무균실에도 공기 중 어디라도 있습니다. 사실 이 독소는 간장, 된장에도 미량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속하는 것도 된장, 간장 만들 때 쓰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갈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플라우독스가 형성됩니다. 게다가 생물학적으로 또 구분할 수 없는 같은 종으로 취급이 됩니다. 또 1969년 타임지에는 간장, 된장 섭취가 한국인에게 위험이 많은 원인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아플라톡신. 염증을 줄이는 식사요법은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염증을 줄여야 히스타민 분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 적게 먹는 것과 운동, 또 이런 것들이 염증, 또 항염증에 대한 좋은 또 영양소, 또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피토케미컬 컬러푸드, 피토케미컬은 식물의 자생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색깔을 도 검은색, 자주색 이런 것들, 염증을 치료하는 근거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녹색 잎채소, 생강, 강황, 계피, 녹차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또 마늘, 비트, 오메가3, 베리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독소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DDT, 펜타노올, 비스페놀, 벤조피렌, 수은 등등이 있고, 일본에서는 포탈레이트,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물질의 17종, 다이옥신, 농약 75종, 수은, 중금속 3종, 또 에스트로겐 8종, 식품 첨가물 3종, 식물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 유사 호르몬 6종,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환경 호르몬으로 우려되는 물질들은 새집 이사, 비타민, 두통, 현기증, 식욕 부진, 시력 저하, 또 기침, 전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주요 성분으로서는 이렇게 와파린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약들이 얼마나 많은 염증들을 일으킨다 하는 걸 알고, 왜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의 증후군 치료 답이 되지 못할까 하는 것은, 그것은 수용체가 다양하게 분비되어서 히스타민으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로 유발되는 조절해야 되는데, 염증 반응에 의해서 노화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을 약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스타민 증후군의 비약물적인 영양치료에 관심을 그러니까 써야 된다라는 거죠. 면역 치료를 하고 비약물적 영양치료가 있다면 하고, 음식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는 이런 피라미드를 제시했죠. 태안이는 다른 식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일부 버섯에서 나타나는데, 천연 유리 아미노산으로 여기는 홍차와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평안함을 준다.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복용 시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하면서 부작용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생제 특히 이런 것들이 히스타민 증후군에 임상 적용해서 감기가 자주 걸린다, 또 알레르기가 많이 자주 생긴다, 이럴 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된다.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면서 부신에 영향이 간다는 거죠. 만성 피로가 있다는 거죠. 피로해서 만성 피로하니까 계속해서 커피라든가 자꾸만 더 오히려 이렇게 염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설상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히스타민 각성작용을 램 쓰면 뇌에서 히스타민이 관여하는 장소는 TM이며, 각성작용과 램 쓰면 학습 능력, 기억 작용에 관련한다 했네요. 각성작용, 램 쓰면 학습 능력, 기억 작용에 이것이 만성 통증과 히스타민 증후군은 턱관절 이상의 통증은 치매성 통증과 신경 자체가 손상돼서 신경병증 통증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인체는 유해한 자극이나 높은 온도의 열, 추위, 압력, 화학물질 같은 손상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감지 수용체가 있다는 거죠. 히스타민으로 혈관이 확장되어서 직접 신경을 누르거나 혈관 확장 때문에 조직으로 이동한 체액으로 통각 수용체가 압력을 받으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변두통, 종아리, 목덜미, 근육통. 하지만 히스타민 증후는 환자에 따른 다양한 특징이 있다 라는 거죠. 또 온갖 이런 증상들이 성발절이고 온갖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만성 소화불량과 감염성 대장증후군, 위장질환, 척국비, 위장에도 문제 있고, 만성 두통이 일어난다. 이라는 것은 만성 비염이 있고 입마름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다크서클도 난치성 어지러움과 멀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면증, 낮에 졸림증이 자꾸 온다라는 것도 염증에 관계한다. 우울증이 왜 오냐? 이것도 역시 관계된다. 부정맥이 생긴다. 공황장애가 생긴다. 월경통과 이렇게 에스트로겐,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간 담도증과 히스타민 증후군, 간 경화, 지방간, 만성 감염 등이 있거나 담량 절개하는 에스트로겐 대사에 이성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경우 만성 기침, 만성으로 기침이 계속있다, 식도 역류, 만성 두드러기, 피부 질환들, 히스타민 증후군이다. 장 피부에 장과 피부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부종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면 히스타민 증후군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발이 퉁퉁 붓고 그렇네요. 히스타민 비만과 대사 증후군, 이렇게 해서 히스타민 증후군 또 혈압 문제도 혈관 확장 작용 때문에 증후군은 주로 혈압이 낮아져 버린다. 오히려 히스타민을 분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지고 혈관성 또 나중에 또 나이 들어서는 또 높아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키가 작아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의 40% 이상이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나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유제품, 달걀, 밀가루, 글루텐 이런 알레르기가 있더라. 마늘 알레르기도 있다라는 거고, 척추 측만증도 그렇게 관계가 된다. 또 구부러진 것들도 자폐증도 이런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히스타민과 정신질환, 조현병도 그렇다. 탈모도 그렇다. 입주위가 번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서 이런 다양한 증상을 어떻게 해서 영양요법으로 칼슘을 또 다양한 마그네슘, 오메가3, 철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영양 섭취를 통해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우리가 드럭먹어로 우리 영양을 배출시키는 온갖 이런 것들을 중지하고 우리가 좋은 영양 성분으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다.